저는 현재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병훈 소장이라고 하고요. 그 행동 패턴 자체만 가지고 막 이렇게 탓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좀 약간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무기력 자체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는 게 급선무이기는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성향적으로 느리고 이렇게 열정이 좀 없는 타입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부적응이라든지 불편해서 뭐 무기력일 수도 있는 거. 사실 그거는 상담이라든지 진단 검사를 통해서 좀 알아볼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공 경험이 없이 실패 경험이 누적돼서 학습에 대한 누적된 무기력이라고 한다면, 그 실패 경험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작은 성공 경험을 늘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작은 성공 경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학습적으로 과제를 줘서 그걸 해냈을 때 엄마와의 작은 약속을 자기가 실천했다라든지,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도 좀 칭찬을 해가지고 나도 괜찮아라는 마음을 만들어주는 게 무기력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어려운 문제 풀어서 도전해가지고 깨고 나가는 친구도 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퍼져버릴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거의 95점,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문제집이라든지 문제를 풀어서 나도 되는구나라는 자신감을 쌓는 게 더 먼저예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토대가 돼야 좀 더 높은 수준의 문제로 갈 수 있는 거죠. A단계 정도만이라도 정확하게 푸는 걸 먼저 하면, 그래야 B단계, 그 다음에 C단계까지 풀 수 있다는 얘기죠. 뭐든지 사람이요, 자기가 잘 된다고 생각이 돼야 재밌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스키장 가서 스노보드를 배워도 어떤 사람은 높은 데서 막 굴르면서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얕은 데서 열심히 연습해서 나도 좀 될 수 있구나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꼭 똑같이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내는 연습부터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머님 성에 차시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순서가 있고 아이들 성향이 다 다르고, 그리고 심지어 같은 형제끼리도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른 거를 인정해 주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 동기 저하다, 학습된 무기력이 아니라 그냥 동기가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가정하면, 동기 유발 내지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노력의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제일 간단한 동기부여 방식은 1차적 동기, 처벌이나 보상 같은 것들. 혼나기 싫어서 공부하고, 시험 보니까 공부하고, 심지어는 먹을 거 사주는 거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자애들이라는 거에 눈높이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2차적 동기는 관계에 의한 동기부여가 있어요. 친구 관계라든지 선생님의 칭찬이라든지 부모님의 뭐 격려라든지 응원,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좀 할 수 있다라는 게 차올라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같이 공부하는 또래 그룹의 수준이 내 눈높이에 맞다라든지, 선생님이 나의 여러 가지 질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인다든지, 또는 나의 고민 같은 거를 친한 선생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그걸 받아줬고 아이에 대해서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신다든지, 이런 타인과의 관계 때문에 동기부여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이나 목표, 아이의 진로를 찾아보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체험 활동이라든지,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직업적으로 연결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라든지, 이런 걸 같이 찾아보는 과정이 또 동기부여일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서 아이가 조금 더 깨어나고 자기 공부나 자기 삶에 대해서 보살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뭐 어른들의 사실 역할이죠. 친구 좋아하고 오지랖 넓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른들 보기에는 이제 공부에 방해가 된다 생각하죠, 당연히. 근데 오히려 그걸 역으로 활용해서 친구들끼리 공부할 수 있는 토대나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보통 재밌는 게,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배우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보다 조금 공부 못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거에도 적극적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같이 노는 것도 좋고, 또 공부할 때는 전우조를 형성해서 자기보다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적극적으로 배워서 좀 더 힘든 친구한테 가르쳐주라고 알려주면, 그걸 또 열심히 하는 능력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항상 자기가 약점이라고 보여지는 게 역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그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른들 눈에는 항상 그 단점으로만 보여서 지적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걸 잘 북돋아줘서 관계 형성을 잘 맺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상부상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부라는 게 사실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지능일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성향 같은 걸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산만한 성향인 경우에는 지능이 높더라도 그 지능을 발목 잡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지능이 굉장히 높은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너무 예민하고 감수성이 예민해서 지능을 발목 잡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산만함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 쟤는 너무 산만해요. 이렇게 5분, 10분 만에 엉덩이가 떨어지고 이럴까가 아니라 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공부의 집중량은 5분이구나. 그러면 5분짜리 과제를 주고 5분 동안 테스트를 하고 10분짜리 과제를 주고 10분짜리 테스트를 하면 그것도 못할까요, 걔는? 5분 정도의 집중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집중을 유도하는 방법은 사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5분 후에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도 그 친구가 엉덩이가 떨어질까요? 5분 안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집중이 잘 될 때는 시험 보는 순간이고요. 가장 공부가 잘 될 때는 시험 직전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산만함을 탓할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집중도의 분량에 맞춰서 과제를 주고 테스트를 하고 과제를 주고 테스트를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해보면 이렇게 시켰을 때 그러니까 5분 10분짜리 테스트와 공부 시간을 쭉 연결해서 줬을 때 한 3시간까지 따라오는 애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대부분 1시간 이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걔는 사실은 엉덩이 떨어지고 굉장히 산만한 애라고 평가받았지만 관리를 잘 해주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외웠다, 많이 공부됐다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산만함을 탓하기 전에 선생님과 주변 어른들이 그 아이에 맞는 분량을 세팅해서 좀 케어해주는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중력의 단위를 누가 절대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니까요. 이 친구는 단위가 좀 짧을 뿐이죠.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자기도 자기 체험이 쌓이잖아요. 아, 나도 사실은 1시간 할 수 있었구나. 그런 트레이닝이 있어야 다음 달엔 6분, 그 다음 달엔 7분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천천히 되는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맞게 얘기해주면 될 문제지 뭐 항상 빨리 잘하는 사람들만 쫓아가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 페이지씩 주는 거예요. 잘라서. 그럼 한 페이지에 몇 문제 없거든요. 그거 풀고 테스트해서 풀어보고 채점하고 다음 또 5분 테스트 준비시켜주고 또 테스트하고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데 오히려 더 아이들 입장에서는 타이트해서 좋아해요. 자기 혼자 1시간 동안 멀뚱멀뚱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영부영 하는 것보다 내용 암기 5분 하고 문제풀이 5분 하고 내용 암기 10분 하고 문제풀이 10분 하고 개념 이해 15분 하고 10분 동안 그 개념 이해한 거 꺼내서 써보게 할 수도 있어요. 구술로 말하게 해도 상관없고요. 다만 그 호흡이 연속되게 쫙 붙여서 해준다는 거죠. 계단도 100개가 한 번에 보이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올라갈 때. 하지만 5개 계단만 보여주고 올라가라고 하면 이건 누구나 하죠. 그 5개 계단씩 계속 보여주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시간을 두고 그게 뭐 일주일 후가 될 수도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는 거. 그건 그 아이의 호흡에 맞춰서 정해주는 거죠. 한 가지 공간에서 꾸준히 3년 동안 뭐 6년 동안 계속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공부시킬 때 보통은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공간적으로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도서관에서 6개월 했으면 그 다음엔 독서실에서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6개월 하고 공간에 대한 매너리즘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공간에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겠고요. 공간을 좀 환기시켜주는 거는 부모님 역할일 것 같고 그다음에 책상 앞에 물건 여러 개 안 보이는 게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침대 보이는 데서 공부한다는 건 정말 냉장고에 고기를 넣어놓고 다이어트하는 셈이기 때문에 또 책상은 저는 가급적이면 넓은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반드시 컴퓨터하고 침대 2개는 공부하는 공간에는 같이 안 존재하는 게 추천드리고 공부할 재료만 딱 책상 위에 넓은 책상에 두고 집중해서 하는 거. 사람이 한번 앉아가지고 아우 힘들어라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의 한 세션의 길이가 다 있을 거예요. 측정해보면 한 그 3시간 정도거든요. 3시간 하면 아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뭔가 딴 걸 좀 해야지 계속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내가 이 한 세션이 어느 정도 길이고 나는 그 세션을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몇 개 정도 할까 이런 거를 측정해 보는 것도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한 3세션이다. 그러면 한 세션은 집에서 하고 2세션은 뭐 독서실에서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자기 결정도 도전해보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눈빛 하나에 막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고 아빠 한마디에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공부하기가 싫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또 굉장히 좋은 지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서적인 감정적인 지능도. 그런 친구들은 부모님은 일단 얘기를 할 때 노트에다가 열심히 적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참 좋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느낌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니까는 오답이고 나는 정답이니까 내 말을 들어가 아니라 우리 딸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아빠가 잘 적어놓고 좀 생각 많이 해볼게 라는 식의 코드를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잘하는 과목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 오늘 공부 좀 삘 좀 봤는데 라는 느낌, 자신감이 들어야 좀 힘든 과목도 도전할 수 있으니까 이거 뭐 자기가 논리적이니까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이거보다 논리적인 애들은 납득이 되면 공부를 해요.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입시적으로 인생면에서 그다음에 국어를 왜 잘하는 게 영어를 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주고 그런 롤모델을 보여주고 또 예시라든지 필요성 같은 것들을 명료한 사례나 증거로 설명을 해줘서 그렇다면 내가 한번 해봐야죠 라고 하는 게 이 친구들한테는 공부에 있어서 동기부여일 수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인 아이들한테 그냥 하라면 해 이러면은 더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계획적인 아이들은 당연히 시간 분량 계획 세밀하게 짜는 거 되게 좋아하죠. 계획만 짜도 막 밥 배부른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요. 이런 친구들은 공부 체크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아이들은 뭔가 자기가 계획 세운 대로 모든 이벤트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체크할 때도 미리 어떻게 체크할 건지 알려줘야 됩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라고 했지만 테스트는 라이팅으로 할 거야. 미리 알려줘야 돼요. 통과되는 느낌을 받아야 이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는 거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자기가 털리는 느낌을 받으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계획적인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배려해서 공부를 시키면 좋다. 그래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거나 부모님이 하실 때 아이들의 심리 성향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어머님하고 자녀하고 완전 정반대 성향인 경우도 있어요. 다만 우리 아이와 좋은 관계, 우리 아이의 좋은 동기부여, 우리 아이의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거는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의 대화법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애는 정말 논리적으로 납득시켜줘야 되는 애도 있지만 반대로 걔의 얘기를 경청하고 무조건 네 말이 맞아라고 박수 쳐주는 게 처음에는 좋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타당한 비판을 하면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비판 자체가 너무 화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리더십 측면에서 좋지 않죠. 결국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것도 일종의 리더십하고 비슷하니까요.